태수 씨 정말 힘드시죠? 김태수는 병원 복도에서 간병인 이미소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전 화재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아내 김영희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태수는 50세의 중견 건설회사 사장으로 겉으로는 모범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여왔죠. 언론에서는 그를 헌신적인 남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미소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을까. 태수는 42세의 간병인 이미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미소는 이혼 경력이 있는 여성으로 외롭고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상처를 받은 그녀는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저도 태수 씨가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이미소가 태수의 팔을 살짝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태수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선을 넘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죠.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장남 김준호는 22세 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으로 냉정하고 논리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는 아버지를 존경해왔고 언젠가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더 크게 키우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남 김민호는 17세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감정적이고 의협심이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형과는 달리 감정 표현이 직접적이고 솔직한 편이었어요. 형, 저게 뭐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준호는 평소 존경해온 아버지의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항상 말하던 도덕과 신의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는 영웅처럼 여겨온 아버지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저기 누워있는 분이 우리 엄마인데. 민호가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경영학을 전공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받았지만 이번만큼은 감정이 앞섰습니다. 6개월 전 그날을 떠올렸죠. 집에서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어머니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절망에 빠진 가족들 앞에서 다짐했었어요. 나는 영희를 끝까지 지킬 거야. 평생을 바쳐서라도 회복시키겠어. 그때 아버지의 눈에는 진실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절망에 빠졌을 때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다짐했었어요. 언론에서도 아버지를 모범적인 남편으로 보도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방송에서는 태수를 가정의 수호자라고 칭찬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수는 이미소와 은밀하게 포옹하며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의 관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형제는 더 이상 그 장면을 볼 수 없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라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준호는 경영학을 전공하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정이 앞섰어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평소 감정 표현이 솔직한 편이었는데 오늘은 말이 없었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주먹을 쥔 채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두 형제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태수는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아, 아빠 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준호와 민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들들이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는 아들들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가족들이 마주 앉았어요.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게 무거웠습니다. 아빠, 어제 늦게 오셨네요? 준호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응, 병원에서 엄마 보다가 늦어졌어. 태수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당황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간병인 선생님은 어떠세요? 민호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아, 미소 씨 말이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야. 엄마를 정성껏 돌봐주시더라. 태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형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아버지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간병인을 칭찬하며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밤늦게까지 병원에 계시는 이유가 정말 엄마 때문일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멈칫했어요. 당연하지. 엄마 상태를 계속 지켜봐야 하니까. 하지만 그의 대답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오후 형제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와 간병인의 관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려는 의도였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와 이미소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평소보다 더 친밀해 보였어요. 미소야, 오늘 수고 많았어. 내일은 조금 일찍 올게. 태수가 이미소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네, 태수 씨. 제가 잘 돌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소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태수를 부르는 호칭도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 사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친밀한 호칭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의 눈빛 교환은 단순한 업무적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와 민호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형제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조용한 카페였지만 오늘만큼은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준호야, 어떻게 생각해?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진 지 겨우 6개월이야. 그런데 저런 일이 일어나다니.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그는 항상 아버지를 롤모델로 생각해왔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병원에서 울고 있는데 아빠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이해할 수 없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배신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형제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박철민 전무였어요. 태수의 절친이자 회사의 전무로 55세의 양심적이고 의리 있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태수와 20년 넘게 함께 일하며
형제 같은 사이로 지내왔어요. 준호야, 민호야. 여기서 뭐해? 철민이 형제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삼촌, 안녕하세요. 준호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밝음이 없었어요. 철민은 형제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철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가족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준호와 민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런 민감한 문제를 어른에게 털어놓는 것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삼촌,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한 것이죠. 철민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도 최근 태수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나도 너희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회사에서 간병인 이야기만 하거든. 미소 씨가 천사 같다고 매일 말하고 다녀. 철민의 말에 형제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행동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뿐만 아니야. 어제는 회사 돈으로 뭔가를 샀더라고. 영수증을 봤는데 명품 가방이었어. 철민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친구로서 태수를 걱정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회사 전무로서 공금 유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어요. 형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사 돈으로 간병인에게 선물을 사준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일탈을 넘어서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촌, 정말이요? 민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철민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너희 아버지한테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더라. 오히려 화를 내면서 자기 일에 신경 쓰라고 하던데. 철민의 증언으로 형제는 아버지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정신적 일탈이 아니라 경제적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가까운 친구의 충고조차 무시하고 있었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수간호사 정간호사가 영희의 절친으로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태수와 이미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간호사는 40세의 정의감이 강한 성격이었어요. 20년 넘게 영희와 친구로 지내온 사이로 영희의 성격과 가족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남편이 요즘 좀 이상해. 정간호사가 동료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간병인하고 너무 가까워 보이지 않아? 그녀는 수년간 병원에서 일하며 다양한 환자 가족들을 봐왔지만 태수와 이미소의 관계는 명백히 선을 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동료 간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이 저렇게 친밀할 이유가 없는데 어제는 병실 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 것도 봤어요. 다른 직원들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정간호사는 영희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랜 친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가 병원을 찾았을 때 정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정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서 준호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간병인 선생님 사이가 좀 가까워 보이는데 괜찮은가 해서? 정간호사의 말에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다른 사람들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이 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병인이 밤늦게 아버님과 전화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준호 씨 엄마 병실에서 손잡고 속삭이는 것도 목격했고, 심지어 어제는 둘이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식사하는 것도 봤어요. 정 간호사의 구체적인 증언에 준호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모, 이 이야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준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일이 덮어지면 안 되었어요. 정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영희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형제는 다시 만났습니다. 각자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였어요. 형, 이제 확실해졌어. 민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본 것뿐만 아니라 삼촌이랑 정 이모까지 증언하잖아. 이제 어떻게 할까? 두 형제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 모른 척할 것인지 아니면 정의를 위해 행동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경영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재무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보기로 한 것이죠. 그는 학교에서 배운 회계학과 재무관리 지식을 총동원했어요. 민호야, 여기 봐. 준호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동생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회사 장부에 이상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 지출 내역을 보니 간병인 월급이 회사에서 나가고 있더라고. 준호의 분석에 민호는 경악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보통은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간병비를 회사 돈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건 명백한 공금 유용이야. 그뿐만 아니라 여기 봐. 백화점에서 구입한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 심지어 호텔비까지 있어. 준호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민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너무해. 엄마는 저렇게 누워 있는데 다른 여자한테 온갖 선물을 사준다고? 민호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간병인 이미소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죠. 인터넷 검색과 지인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는 평소 SNS를 자주 사용해서 정보 수집에 능했습니다. 형, 큰일 났어. 민호가 흥분하며 준호를 불렀습니다. 간병인 과거를 알아봤는데 전 남편과 이혼한 이유가 불륜이었어. 그것도 환자 보호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고. 준호는 민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행동 패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너 이걸 어떻게 알아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간병인 협회에서 일하는 이모 지인이 알려줬어. 이 여자 소문이 정말 안 좋다고 하더라고. 환자 가족들과 선을 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래. 심지어 다른 병원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그만둔 적이 있대. 민호의 설명에 준호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소는 이런 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 같은 여자였어요. 그날 오후 박철민 전무가 심각한 표정으로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태수야, 우리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철민이 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친구로서의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뭔 이야기? 태수가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드러났어요. 너 요즘 그 간병인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주변에서 다들 이상하게 보고 있어.
회사 직원들도 수군거리고 있고 철민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철민아,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미소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줘. 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반응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철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야, 정신 차려. 영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쓰는 것도 문제야. 이건 횡령이라고. 철민의 충고에도 태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넌 모를 거야. 영희는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나는 너무 외로워. 미소가 얼마나 나를 위로해 주는지 몰라. 나도 인간이야. 감정이 있다고. 태수의 말에 철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친구로서 마지막 경고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태수와 이미소의 관계가 더욱 노골적으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나 진짜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떻게 견뎠을까? 태수가 이미소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병실이 아닌 병원 인근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태수 씨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뻐요. 이미소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계산된 친밀감이 묻어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봐도 연인 사이로 보일 정도였어요. 그때 태수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미소야, 나 정말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뭔데요? 이미소가 궁금한 듯 물었지만 사실 그녀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영희가 깨어나면 우리 사실대로 말하자. 나는 정말 너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 이혼하고 너와 결혼하고 싶어. 태수의 고백에 이미소는 겉으로는 당황한 척했지만 내심으로는 기뻤습니다. 태수 씨,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내가 깨어나실 수도 있는데. 이미소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소야, 나는 진심이야. 너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우리 이렇게 서로 끌리는데 왜 망설여? 태수의 간절한 모습에 이미소도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도 태수 씨가 좋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미소의 대답에 태수는 기뻤어요.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게. 회사도 있고 재산도 있으니까. 태수는 이미소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어요. 그날 밤 형제는 아버지의 충격적인 계획을 모른 채 나름대로의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법적 근거를 찾고 있었고 민호는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편 정 간호사는 영희의 상태를 지켜보며 이상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영희 씨가 가끔 눈꺼풀이 떨리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정 간호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징조일 수도 있겠네. 동료 간호사가 대답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워낙 미세한 변화라서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간호사는 오랜 경험으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준호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경영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버지를 법적으로 처벌받게 만들 계획이었어요. 그는 밤늦게까지 법조문을 찾아보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준호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냉정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뭘 할 건데? 민호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일단 국세청에 아버지 회사 탈세 신고를 할 거야. 그리고 언론사에도 제보하고 검찰청에 횡령 고발도 할 수 있어. 준호의 치밀한 계획에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나는 인터넷의 간병인 과거를 폭로할게.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총동원해서 사람들이 알도록 하겠어. 두 형제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어요. 며칠 후 박철민 전무가 다시 태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태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어. 회사 이사진들도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 철민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민아, 그만해. 나는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회사 일 때문에 내 개인적인 일까지 간섭받을 이유는 없잖아. 태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점점 더 오만해지고 있었어요. 철민은 더 이상 말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수의 고집이 너무 세서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회사 전무로서 할 일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이미소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어요. 병원 근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였습니다. 미소야, 나와 결혼해줘. 영희가 깨어나면 모든 걸 정리하고 우리 새로 시작하자. 내가 이혼 절차도 밟을게. 태수의 청혼에 이미소는 겉으로는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혼녀인데. 이미소의 걱정에 태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 돈도 충분히 있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면 돼. 결국 이미소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진행해요. 혹시 모르니까 비밀로 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한편 정간호사는 영희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며 더욱 확실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영희 씨가 남편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수도 변해요. 정간호사가 담당 의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세청 신고 서류와 언론사 제보 자료를 완성한 것이죠. 검찰청 고발장도 작성했어요. 민호도 인터넷에 올릴 글과 사진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형,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마지막까지 망설이는 민호였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계속 그럴 거야. 엄마를 위해서라도 해야 해. 그리고 이건 정의로운 일이야. 다음 날 아침 두 형제는 동시에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준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를 했어요. 동시에 여러 언론사에 제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효자 사업가의 가면을 벗겨보세요. 식물인간 아내를 둔 남편의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합니다. 준호의 제보 제목이었어요. 그는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상세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민호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엄마 병실에서 바람피는 간병인의 정체. 여러분이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개합니다. 민호의 글 제목이었어요. 그는 이미소의 과거 사진과 증언들을 함께 올렸습니다. 두 형제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몇 시간 후부터 태수의 휴대폰에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세무조사요? 저희 회사에 문제 없는데요? 하지만 국세청 직원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해야 합니다. 내일 오전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동시에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제보받은 내용 관련해서 취재하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태수는 무슨 제보인지 물어봤지만 기자는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한편 이미소도 인터넷에서 자신에 대한 글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수 씨, 큰일 났어요. 이미소가 울먹이며 태수에게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야? 태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인터넷에 제 과거 이야기가 다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댓글로 욕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다른 간병인들이 수군거리고 있고요. 이미소의 말에 태수도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일찍 국세청에 출석해야 했고 오후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들었어요. 김태수 사장님, 식물인간 부인을 두고 간병인과 불륜관계라는 게 사실인가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악의적인 루머입니다. 태수가 당황하며 부인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간병인에게 명품을 사준 것도 사실 아닌가요? 호텔비와 고급 레스토랑 비용도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는데요. 또 다른 기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어요.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뉴스에 태수의 이야기가 톱뉴스로 나왔어요. 화재로 의식불명 상태인 부인을 둔 건설회사 사장이 간병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의 멘트와 함께 태수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화면에 나왔어요. 집에서 뉴스를 본 준호와 민호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미소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때문에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이죠. 병원에서도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태수 씨, 저 정말 못 견디겠어요. 이미소가 마침내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다른 간병인들이 수군거리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직접 욕도 했어요. 이미소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이미소를 위로하려 했지만 자신도 상황이 절망적이었어요. 미소야, 조금만 참아. 이 일이 지나가면 우리 조용한 곳으로 가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새로 시작하면 돼. 태수의 위로에도 이미소는 마음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의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어요. 조사관들이 장부를 샅샅이 뒤지면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사장님, 이 지출 내역들이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 같은데요. 간병인 급여, 선물비, 식사비, 심지어 여행 경비까지. 조사관이 서류를 들고 물었어요. 태수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간병인 월급을 지급하고 각종 선물과 데이트 비용을 처리한 것이 모두 드러났죠.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조사관의 차가운 선언에 태수는 절망했어요. 동시에 언론의 집중 포화도 계속되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김 사장이 평소에도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간병인과의 관계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태수의 평판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박철민 전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태수를 찾았습니다. 태수야, 내가 그렇게 말렸잖아. 이제 어쩌려고?
회사 이사진들이 사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어. 철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철민아,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태수가 처음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사 직원들은 태수를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고 거래처에서도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미소가 태수에게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태수 씨, 저 정말 죄송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이미소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미소야, 그러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내자. 조금만 참으면 돼. 태수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이미소의 마음은 이미 떠난 후였어요. 저 고향으로 내려가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태수 씨도 가족들과 화해하세요. 이미소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회사는 세무조사와 횡령 혐의로 문을 닫게 되었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신용등급도 최하위로 떨어졌어요. 한 달 후 태수는 쪽방촌의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6평 남짓한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되었어요. 내가 정말 뭘 한 거야? 태수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태수는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왜 여기에? 어떻게 이곳을 알았지? 태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상황이 어떤지 보러 왔어요. 준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태수는 아들 앞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정말 미쳤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너희들한테 이런 아버지가 되어서 정말 미안해. 태수의 참회에 준호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사과는 엄마한테 하세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민호에게 아버지의 상황을 전했어요. 형, 아버지 정말 많이 초라해졌더라. 살이 많이 빠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민호가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준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며칠 후 태수는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부끄러워서 영희를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내가 왔어. 태수가 영희의 침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희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혈색이 좀 더 좋아 보였어요. 나는 정말 나쁜 남편이었어. 너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여보,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너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태수가 영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때까지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는 모든 걸 잃었어. 회사도, 집도, 친구들도. 하지만 그게 당연한 벌이야. 너를 배신한 대가니까. 태수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한편 정 간호사는 영희의 상태 변화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남편 목소리에 확실히 반응하는 것 같은데 정 간호사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혈압도 약간 오르고 심박수도 변화가 있어. 뇌파도 예전과 다르고. 동료 간호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걸까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오후 준호와 민호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영희 옆에서 계속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민호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주친 준호는 어색했어요. 아버지. 준호가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준호야, 민호야. 아버지가 너희한테도 미안해. 이런 아버지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형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처참한 몰락을 보니 복수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 남았습니다. 영희 곁에서 밤을 새우며 계속 사과했어요. 여보, 나는 정말 바보였어. 너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미소에게 현혹되어서 정신을 잃었어. 태수의 독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무렵 정간호사가 순찰을 돌다가 태수를 발견했어요.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정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영희한테 사과하고 있어요. 너무 늦었지만. 태수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간호사는 태수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아버님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영희 언니가 더 힘들어요. 정간호사의 말에 태수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의 상태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과 맥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뇌파 검사에서도 의식회복 징후가 나타났어요. 담당 의사가 급히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곧 의식을 회복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놀랐어요. 정말요? 민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계속 지켜보셔야겠지만 희망적입니다. 24시간 내에 깨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대답했어요. 태수는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영희가 깨어나면 자신을 용서해 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그날 오후 영희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준호가 작은 소리로 불렀어요. 영희의 눈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당신. 영희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태수를 불렀어요. 여보, 깨어났구나. 태수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정말 바보예요. 그 한마디에 병실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영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정간호사가 급히 도와주었어요. 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정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어요. 한 달 전부터 깨어 있었어요. 영희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이 그 여자와 하는 짓도 다 봤고 애들이 복수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영희의 말에 태수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그럼 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태수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배신감에 죽고 싶었어요. 당신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영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위해 그렇게 아파하는 걸 보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영희가 준호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호가 영희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우리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엄마 없이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민호의 눈물에 영희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들, 엄마 때문에 고생 많았지.
영희가 두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준호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희도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복수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준호의 후회에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엄마를 지켜준 거야. 고마워. 영희의 말에 형제는 더욱 울었습니다. 태수는 무릎을 꿇고 영희 앞에 엎드렸어요. 여보, 나 때문에 애들까지 원망과 복수에 빠지게 했어. 정말 죄송해. 태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영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당신도 많이 벌받았죠. 이제 그만해요. 영희가 태수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여보. 나는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해. 그게 당연해. 태수의 모습에 영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정간호사도 감동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정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영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그날부터 가족의 진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수는 매일 병원에 와서 영희를 돌보았어요. 영희도 재활치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호와 민호는 부모님을 도우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박철민 전무도 자주 병원을 찾아와서 가족을 격려했습니다. 태수야, 이제 정말 예전에 내가 돌아온 것 같아. 철민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고마워, 철민아. 내가 계속 말려줘서 고마워. 태수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철민은 이런 태수의 모습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영희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해 갔습니다. 화상 흉터는 남아 있었지만 기능은 많이 돌아왔어요. 가족들의 사랑과 정성이 그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영희의 재활을 도우며 자신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편 이미소는 고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녀도 나름대로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작은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재활치료 덕분에 많이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화상 흉터는 남아있지만 가족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흉터는 가족이 함께 이겨낸 실현의 증거였어요. 태수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매출 어땠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럭저럭 괜찮았어. 정직하게 살려니까 힘들지만 마음은 편해. 태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거만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정직한 노동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물리치료 많이 힘들었죠?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해. 영희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박철민 전무가 과일을 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삼촌, 민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영희 누나, 안녕하세요. 철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철민은 가끔씩 찾아와서 가족들을 격려해주고 있었어요. 태수가 새로 시작한 철물점에도 종종 물건을 사러 와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계속 신경 써주셔서.
영희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뭐려? 가족 같은 사이인데요. 철민이 대답했어요. 태수야, 철물점 일은 어때? 많이 힘들지? 철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보람 있어. 손님들이 고마워하는 모습 보면 기분이 좋아져. 태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예전에는 돈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간호사도 찾아왔어요. 영희 언니, 어떻게 지내세요? 정간호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간호사는 영희의 재활치료를 꾸준히 도와주고 있었어요. 퇴근 후에도 자주 찾아와서 재활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내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영희가 정간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인지 알게 됐어요. 정간호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태수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영희의 말에 태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준호가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요.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의 다짐에 민호도 동참했습니다. 저도요. 앞으로는 가족을 더 사랑하고 아껴야겠어요. 영희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어요.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자랑스러워. 박철민 전무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아요. 이런 가족이 진짜 가족이죠. 정간호사도 동의했어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가족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작은 거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묻어났어요. 태수는 영희를 부축하고 준호와 민호는 양쪽에서 부모님을 감쌌습니다. 박철민과 정간호사도 함께 사진에 들어갔어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 말이죠.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나며 작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복수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어떤 시련도 가족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태수는 이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영희의 용서가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였습니다. 준호와 민호도 복수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간호사와 박철민 같은 진정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참 의미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